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유캐스트의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진짜 저희 우리나라 경제계 거물을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채널 신과 함께 제가 자주 봅니다. 예. 네. 인기 채널, 인기 패널로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계셨고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현재는 EAR 리서치 대표 맞습니다. 계시고, 예. 본인께서는 박사님을 불러달라고. 네. 아, 예, 제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부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코노미스트 그러면 이게 좀 길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냥 홍 박사 편하지 예. 않습니까? 네. 그 주요 저서로는 환율의 미래, 그리고 50대 사건을 보는 돈의 역사 등 10건, 최근에는 요 디플레 전쟁, 네, 예, 저도 디플레 샀습니다. 전쟁, 예, 아유. 지난 4월 출간한 따끈따끈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자와의 대화 겸 저희 경제 유캐스트의 특별한 그 만남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7년째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뭐냐 하면 금리나 환율, 주가 같은 경제 핵심 변수를 예측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맨날 틀리죠. 왜냐하면 전망을 많이 하면 많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그러나 제 직업이 전망이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확률이 1%라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윤 기자의 그 질문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보겠게요. 우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일본 경제 이코노미스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흥미가 가져갔고, 특히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던 93, 94년에 일본 버블 붕괴돼서 네. 그래서 일본이 막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던 시절이라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도 찾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서 좀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긴 하지만 이건 이제 유가가 급락한 탓이 좀 크니까 일시적 충격이라고 애써 위안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이 두 가지 걱정이 좀 되더라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외부 충격이 올 때 이게 경제가 금방 디플레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GDP 갭이라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 생산 캐파, 자동차 10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 그러니까 이런 공장들, 아주 큰 공장이 나라의 비유죠. 생산 캐파, 커패시티가 100만 대에 달하는데 30만 대가 야적장에 서 있다. 이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첫 번째는 싸게 팔고,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사람 자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호황에는 가격도 인상하고 임금도 올려줄 수 있지만 반대로 불황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요런 GDP 갭이라고 하는 지금 경제 내에 존재하는 재고죠. 재고가 8년째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을 고비로 13, 14, 15년 많이 쌓이다가 16, 17 잠깐 마이너스 폭을 줄이다가 다시 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여서, 기자분들 특히 산업활동 동향 보시면 공장 가동률 지표가 회복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게 생산 캐파 대비 기계를 지금 몇 % 돌리고 있냐, 그거예요. 네. 그래서 공장 가동률 지표만 잘 보셔도 우리나라 물가 압력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더라. 두 번째가 언택트 또는 언컨택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재택근무를 시켜보니까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안 하는지를 다 판별할 수 있대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팀 단위로 일을 시키고 네. 관리자도 계시고 또 팀워크가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일들을 팀 단위로 평가를 하거나 또 위에 분, 높은 분 인사고과로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하면 인간관계로 면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택이 되니까 아레날이 굉장히 확실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레날이 뭐냐면 업무 분장이잖아요. 책임 소재와 네. 네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게 쪼개고 매일처럼 동영상으로 미팅을 10분 정도 한대요. 그러면 얘가 어젯밤에 집에서 놀았는지 이랬는지 금방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성과가, 자기 팀 성과가 엄청나게 좋아졌다. 또 이제 6월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 밑에 있는 팀원들 인사 평가를 하는데 얼굴을 보면서 뭐 사정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지금 애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요, 뭐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이 칼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뉴스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큰 성과를 냈는데
몇 분을 집에 그냥 음. 이제 접속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게 뭔 말을 하고 싶었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불황이 오고 이러면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요. 내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불황이 오고 나면 그 뒤 몇 년은 유휴 설비도 남아돌고 사람도 많이 남아도는 데다 근무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네. 여기 신기술까지 이제 도입돼서 네. 생산성이 향상해. 이게 두 가지 충격이 하나는 안 그래도 우리 어려웠는데 재고가 더 많이 쌓였고 수출이 마이너스. 두 번째는 이런 정보통신혁명 이런 거에 대한 좀 사회적인 지체나 저항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거 이번 사태로 많이 제거된 것 같지 않냐? 네.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이거 다 물가라고 연결되는 요인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황과 이 디플레이션이 어떤 관계인지 뭐 동일한 이러한 의미로 봐도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번에 발생한 충격은 수요 충격이어서 네. 디플레가 발생했고요. 네. 공급 충격으로 디플레가 발생하는 경우, 불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플레도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6번 정도의 과거 세계적인 경기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네. 80년 불황, 우리 한국 경제가 60년대 경제개발연대 이후 첫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해가 1980년인데 이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0% 이상 올랐어요. 거의 30%로 기억하는데 물가가 그렇게 급등하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공급 충격. 다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경기는 안 좋아 죽겠는데 물가까지 급등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마이너스 성장했던 게 그때 79년 그 이란 회교혁명, 80년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7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배럴당 $10. 이것도 되게 비싼 거지만 그게 $40까지 가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불황을 가져왔던 게 첫 번째. 이제 그 다음 충격이 또 우리 주식시장도 무너졌죠. 1990년 1000포인트가 이제 400포인트 갔던 그 3조 호황이 끝나는 불황이 1990년 불황인데 이때 걸프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또 불황이 나서 그때 유가가 한 7불, 8불 정도 거래됐던 게 또 40불. 그러면서 또 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인플레와 그 인플레를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불황을 유발했죠. 그런 불황이 이제 이 두 번의 불황이 공급 충격에 의한 불황이었다라면 그 뒤 나타났던 세 번의 불황은 다 수요 충격 불황이죠. 네. 1990년 이후부터 나타났던 이제 세 번의 불황이 바로 2000년 정보통신 거품. 이게 이제 수요 불황인 게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돼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9.11 테러까지. 네. 그래서 지금이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불황이에요. 왜냐하면 불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밖을 못 나가는. 미국 그때 소비지표 보면 이번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10몇 %가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딱 발생하는 순간 미국의 주요 랜드마크, 금문교, 뭐 백악관 뭐 이런 데는 다 테러 공격이 있을 거라는 공포 속에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사건이 뭐냐면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먼 거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내선 이동이 전면 중단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그때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디플레 불황. 그래서 그때 미국의 연준에서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나왔죠. 2002년에 나왔는데 1990년대 일본의 경험 그러면서 Preventing Deflation이라는 보고서가 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디플레 방어하기 1990년대 일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금리를 1%까지 인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2008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돼가지고 또 나타난 수요 충격 불황. 이제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그쵸. 락다운 불황이라고 저기 그 IMF는 락다운 리세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적 격리 봉쇄가 일으킨 불황.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세 번의 불황. 2000년 불황, 2008년 불황,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뭐 정의는 안 됐지만 2020년 불황은 모두 수요 쪽 충격 불황이라서 디플레 압력이 커지는 불황입니다. 수요 쪽 불황이 이제 압력이 커질 때는 이렇게 재정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나요? 그 공급 쪽 충격이 올 때는 정부가 할 대응 방법이 거의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금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써봐야 국채 발행 이러면 저쪽에서 반대편에 있던 펀드 매니저가 금리 12%,
잃어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일으켜봐야 네. 이게 급박한 어떤 그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높아지는 시장 금리를 더 높게 만들어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980년이나 1990년 불황 당시를 보면요. 연준이나 일본은행이나 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다 금리 인상해요. 볼커 20% 왔어요. 네. 1980년에 미 연준 정책 금리가 20% 왔어요. 와. 믿어지지 않죠. 네. 저도 뭐 역사로 배웠습니다만 근데 이제 2000년 불황, 2008년 불황, 이번 2020년 불황은 전부 제로 금리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와 스태그플레이션, 공급 충격 불황에 비해서 이번 불황은 정말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화가 나는 이야기지만 상대적으로 대응이 쉽고 네. 적극적인 대응만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 위험을 초기에 차단만 할 수 있다면 이 불황은 극복이 가능한데 그걸 못하면 네. 90년 일본 또는 참 슬프지만 2010년 재정위기 이후에 유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나라 다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10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 디플레 불황이 출현할 때 재정 쓰는 걸 두려워하면, 왜냐하면 금리가 제로니까 네. 정부 재정 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적자 내는 걸 겁을 내면 안 되는데 그 재정 긴축을 섣불리 해버리면 일본과 유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이 책을 빨리 써서 이 네. 책의 이제 첫 번째 독자는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9.11 테러 때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V자 반등의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본다. 특히 네. 미 연준이 회사채 사면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 쓰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미 연준이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네. 산다고 지금 자꾸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예측대로 일단 저는 주식시장은 좋게 보는 쪽에 서 있는데 다른 한쪽의 독자라고 기대했던 정부나 정책 당국은 안 보시나요? 제 의견을 전혀 수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유럽에서도 재정 확대를 굉장히 많이는 했다고 봤었어요. 근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 불황이 오는 경우에 이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금리를 신속하게 내릴 것. 네. 두 번째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것.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케인즈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출구 전략을 서두르지 말 것.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이라는 걸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출구 전략이 뭐냐면 와 경기 회복됐다. 금리 인상, 세금 인상 이게 출구 전략이잖아요. 네네. 이 출구 전략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을 너무 많이 쓰다가 인플레 나서 자칫하다가 또 자기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금 인상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해해요. 네. 본능적인 거니까. 왜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당시에 얼마 정도의 그 자산이 날아갔냐면 1,500조 엔 정도의 자산이 날아갔어요. 1,500조 엔이면 얼마냐면 일본 GDP 3년치가 넘어요. 이렇게 자산 손실이 발생하게 될 때는 우리 딱 봐도 부동산 가격이 연 20% 30% 빠지고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정책금리 인하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1990년대 당시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로 대응을 못했어요. 왜? 아까 했죠. 1990년에 뭐가 있었냐면 걸프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세금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금리를 6%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붕괴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알겠지만 네. 그래서 1990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91년 초에 끝났으면 신속하게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물가 떨어지는 거 보고서 금리를 92년부터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주가는 반토막, 부동산 네. 시장은 고점에서 30% 이상 빠졌죠. 근데 그 뒤는 뭐 잘 알고 또 97년에 또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그래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갖다 놨거든요. 갖다 네. 놓으면서 95, 96년부터 일본 경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비세 소비세 인상. 그리고 또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네.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 아시아에 돈 많이 빌려줬는데 다 떼이거나 뭐 구제금융하면서 출자 전환하거나 해야 되니까 은행 위기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98년 금융 빅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사실 일본 그 도시은행이 13개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지금 3개 남았어요. 와, 10개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중은행이 거의 한 4분의 3이 날아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정부가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P&A라든가 뭐 또는 뉴브리지 캐피탈에 뭐 제1은행을 넘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대부분 은행 자체를 망하게 만들거나 또 파산의 공포가 높아진 다음에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한 면이 있는데 일본은 수많은 네. 금융기관이 대체로 뱅크런 과정에 망해가면서 금융 시스템을 붕괴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뒤 거의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난 2010년 유럽에서 재반복되거든요. 유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진 다음에 거기도 제로 금리를 한 건 똑같았는데 네.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혹시 나신지 모르겠어요. 자스민 혁명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중동 민주화 시위. 네. 그래서 그 중동 민주화 시위가 나면서 유가가 30불에서 100불까지 다시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차를 몰고 다니는 뭔가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나긴 전쟁의 파고 속에서 유가가 오르니까 미 연준은 그때 야 지금 우리가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유가만 오르고 있으니 이럴 때는 금리를 인상하면 안 돼. 그러고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양적 완화를 그때 하고 3차 양적 완화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3차례 인상합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 1.75까지 올립니다. 예, 1%에서 1.75까지. 예,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2차 재정 위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 뒤 또 이 나라들의 빌려준 돈을 좀 금리를 낮춰주면서 장기채로 바꿔준다던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 됐을 텐데 그리스 헤어컷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 부담을 확정시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네. 좀 미안한데 좀 만기 긴 채권으로 갈아타면 안 될까요? 그리스 회복시켜줄게요. 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국채를 좀 이거 대환 좀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도 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걸 손실 처리를 했죠.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유로런이 나죠. 유럽에서 이제 나왔던. 네, 그러면서 그 제가 모 연금에 있었잖아요. 모 연금에서 산탄데르라든가 BBVA라든가 또는 어디입니까 그 우니크레딧 같은 유럽의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의 3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들 데이터를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일본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대출 잔액 자체가 10에서 20%씩 줄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경제라는 게 성장하고 물가도 오르고 정부가 LTR로 그죠? 유럽이 막 양적 완화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은행의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매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대출 회수만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언제 자기들에게 이 공포 있잖아요. 은행이 자기가 망할 수 있다라는 공포 속에 이 좋은 은행들이 대출 잔액이 이렇게 주는데 은행이 버텨낼 수 있어요? 이렇게밖에 물을 수 없는 이게 대출 회수 또는 뱅크런의 현상이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게 일단 운이 없었죠. 두 지역 다. 그러나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이 서두른 거죠. 뭘 서둘렀냐 하면 경제가 아직 재고가 엄청나게 남아서 버블이 붕괴돼서 뭐 여러 이유로 경제 내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제로 유가나 이런 걸 제외한 핵심 인플레는 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일본 같은 경우는 걸프전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10년 중동 민주화의 봄 때 오른 유가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재정 긴축을 단행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며 잃어버린 10년, 30년의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줄잖아요. 1인당 GDP가 만약 제로 성장하다가 소득마저 감소하게 된다면 미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이게 이제 2차 충격을 주죠. 아까는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나 자산 버블 뭐 이런 걸로 해서 금융기관 충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미래가 굉장히 비관적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삐딱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제품이 나와요. 안 사죠. 차가 새로 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할인해 줄 텐데 뭐하러 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샤넬 런이라든가 또는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 전날부터 산다든가
플레이스테이션 나올 때 밤 전날부터 산다던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네. 왜? 구매욕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 아직 돌아가는 나라예요. 네. 정상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해도 쳐다도 안 보는 나라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어서 네. 경제 자체가 악순환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